앞으로 그러면 뭐 한 2, 3년 네. 안쪽으로 좀 유망하다 이런 네. 걸 좀 찝어주시면 아무래도 거기부터 좀 공부하기가 좋으니까 또 그런 제가 거좀 찍어주는 거 네, 특화되어 있는 작가로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게 이제 인데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 전문가이신 아이언키님을 모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채널 또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또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책이 최근에 세 번째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너무 좋고 또 여기 부익남 구독자분들한테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현재 투자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지 내 집 마련 이 컨셉에 딱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전달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또 저랑 또 공통점인 거가 많으신 게 또 너무 직장 많습니다. 생활도 하셨고 맞습니다. 또 투자도 지금 몇 년 하셨죠? 지금 한 15년 차 네. 정도 됐습니다. 투자도 되게 오래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름 그 주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어떤 투자를 하셨는지. 제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5년 정도 경매 투자를 했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이제 제 경매 투자 경험을 담은 책을 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경매에서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아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했고요. 그걸 이제 한 3, 4년 정도 해서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을 재개발 재건축 주제로 책을 쓴 거고 한 2, 3년 전부터는 저 이제 꼬마 빌딩 투자해서 그 밸류업 해가지고 네. 자산 늘리는 방식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도 좀 오래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투자도 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 상황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네. 상황이 되게 급변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맞습니다. 시장이.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좀 평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제가 2010년 뭐 이 정도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으니까 네. 이렇게 급격한 금리 상승이나 이렇게 급격한 폭락장을 사실은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교훈도 많이 얻고 있는데 주택 시장만 놓고 보면 대표님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작년 12월부터는 어느 정도 온기가 돌고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로 많이 이제 돌아서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네. 그게 이제 금리 폭등으로 인해서 그게 좀 주춤해진 모양새로 보여요. 저는. 네. 근데 여전히 강남 상구를 비롯해서 용산이나 이런 상급지들은 뭐 전고점 대비 90% 이상 회복한 단지들이 많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세 번째 책을 낸 이유도 현 시점에서 어떤 주택 투자가 가장 유망하고 대중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방법이냐의 고민에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 투자가 뭐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수요에 가장 적합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번에 책도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쓰신 책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네, 맞습니다. 건데 사실 이 재건축 재개발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섣불리 이제 못하겠다 하시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네,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맞아요. 이게 가장 큰 그 걱정거리시거든요. 그죠. 그럼 실제로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지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큰 편견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랑 오래 걸린다. 아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너무 있죠. 어렵다. 이 세 어렵죠. 가지가 굉장히 큰 편견인데 제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투자를 이제 9건을 했는데 네. 그중에 첫 번째 투자가 인천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관리처분인가라는 재개발 사업의 큰 흐름에 놓고 보면 80% 정도 이후에 왜냐하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해서 입주하는 단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서 투자 시점은 이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이주 시점에 투자를 했고요. 제 투자금이 4천만 원대 들어갔는데 매매가는 8천만 원이었는데 이 빌라를 투자했을 때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이주 시기에는 이주비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비 대출을 또 4천만 원 정도 활용을 해서 저는 매매가 8천만 원이었지만 제 실투자금 4천만 원 투자해서 1년 반 만에 10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이제 매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운이 좋아서 프리미엄이 올라서 했던 게 아니라 수익을 거뒀던 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매수 시점부터 매각 시점을 딱 1년 반 뒤로 보고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재개발 투자가 어떻게 이렇게 짧게 가능하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투자했던 이주 시기로부터 1년 반 후에는 철거와 일반 분양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 분양이 되면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청약이라는 걸 하게 되고 네. 청약은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양권 시장과 입주권 시장을 동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 논리로 인해서 매도보다 매수세가 더 커지면은 제 물건의 가치가 높을 걸 예상을 하고 그럼 내가 1년 반 후에 매각을 하자라고 해서 제 전략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
시기에 이제 매도를 해서 사실 저는 입주 때까지 가져가면 4천만 원 투자해서 한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투자를 했는데 제 물건을 사는 사람도 먹을 게 있어야만 제 물건을 사는 그렇죠. 구조니까 부동산은. 그래서 저는 이제 4천만 원 투자해서 4천만 원 정도의 이익만 보고 매각을 했는데 제 요 투자 사례에서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 투자금이 사실 4천만 원 큰 돈이지만 재개발 재건축이나 부동산의 큰 흐름에서 보면 소액 투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안전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큰 어려움 없이 투자를 해서 사실 제 이 첫 번째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부동산의 재개발 재건축 분야의 어떤 편견들이 다 제 스스로 제 투자사를 통해서 깨지 않았나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궁금한 게 네. 이제 관리 처분 인가 때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네. 이제 2주 철거가 남으니까 네. 뭔가 이제 바로 앞 단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네. 게 좀 느껴지는데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려고 하면 그렇게 확실할수록 이제 투자 금액도 막 늘어나고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먹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예. 있잖아요. 그거 사실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네. 저는 9개 입주권 중에서 5개를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사실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먹을 게 없다는 큰 흐름에서는 피해 상승이 크고 투자금이 늘어나니까 맞지만 뭐 한 단적인 예로 제가 흑석 9구역이라는 곳에 이제 네. 지금도 조합원이고 입주권을 샀는데 여기는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나서 조합장이 해임되고 시공사가 이제 해지되는 네. 네.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 15년, 10년을 기다렸던 조합원들이 야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네. 실망 매물들이 나오던 시기 그게 이제 재작년 12월이었는데 그때 저는 흑석동이라는 그 입지 서반포고 네. 반포의 그런 낙수 효과를 다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한강 조망 그리고 브랜드도 프리미엄 브랜드가 들어올 수 있는 입지라는 판단이 들어서 사실 조합장은 새로 뽑으면 되고 시공사는 그때 당시에 롯데건설이었는데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사업성이면 더 좋은 시공사 프리미엄 브랜드가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피가 이제 급격히 떨어졌던 그 3개월 사이에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때가 네. 이제 관리 처분 인가 이후인데 제가 매수하고 3개월이 지나서 대의원을 뽑고 그때 제가 또 출마를 해서 대의원에 해당 구역에 이제 네. 당선이 되고 또 2개월이 지나서 조합장을 뽑고 네. 또 2개월이 지나서 시공사가 현대건설의 DH 브랜드로 들어왔어요. 네. 사실 롯데캐슬이라는 일반 브랜드보다 현대건설의 어떤 DH 브랜드가 사실 강남에만 들어오는 브랜드인데 그러면서 제가 저평가돼 있던 입주권을 사서 뭐 나중에 제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지만 제 실투자금 7억 원대로 확정 수익을 30억 원대 가져갈 수 있는 투자를 세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사실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투자했지만 투자 수익률로 보면 초기 투자금 대비 저는 400%가 넘는 이제 물론 그 시기도 맞았고 했지만 정말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재개발 구역 또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해당 구역의 사업성을 보고 입지를 보고 어떤 이슈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뭐 이게 뭐 준공하고 나서도 사실 뭐 시세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그 전에 관리 처분 인가 때 투자한다고 해서 뭐 전혀 못 번다 이건 사실 좀 과한 걱정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거에서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실망 매물을 또 사셨기 때문에 네. 또 뭔가 투자가 좀 극대화가 된 것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고 나서 내가 샀는데 갑자기 시공사 막 계약 해지되고 네. 막 조합장 막 해임되고 이러면 네. 어떡하지 하는 그 뭔가 법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진행의 리스크가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시는 게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떡하죠? 기본적인 전제로 이제 부동산 투자가 리스크 없이 투자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늘리는 게 이제 저희 투자자들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일 텐데 저는 재개발 투자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흑석구구역 외에도 다른 재개발 단지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문정동 136 재건축 단지 여기 이제 재건축 단지인데 송파구의 유일한 재개발 형태의 재건축 단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기를 투자한 지가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벌써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 4월 입주거든요. 근데 여긴 제가 투자금을 6억 원대 들어가가지고 84제곱미터랑 49제곱미터 두 채를 받는 건데 사실 실제 투자금이 6억 원이지만 제가 그 6억 원도 제 소유의 부동산에서 대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는 실투자금이 안 들어간 네. 케이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바로 다음 달 입주인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석구구역의 어떤 그런 이슈 없이 네. 평범하게 관리처분 인가 이후의 단계에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굉장히 큰 수익 그리고 강남 3구인 송파구에 아파트 신축 아파트 두 채가 생기는 그런 효과를 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저를 믿고 제 책에 있는 내용들 무작정 따라해 보면 이렇게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도 제 사례를 다양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 따라하시면서 쉽게 썼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긴 뭐 전국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뭐 많이 진행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조합장이 뭐 비리로 뭐 해임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많이 없으니까 뉴스에 맞아요. 나오는 거고 맞아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과한 우려보다는 좀 공부를 해가지고 네. 좀 따져보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초였죠. 그때 속칭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 네. 해가지고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뭐 이제 진행이 막 되려고 하다가 네. 지금은 조금 잠잠한데 맞아요. 사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그런 법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보면 이제 부동산의 흐름으로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막아놨던 게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전진단의 문턱을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일단 안전진단이 통과돼야만 재건축 사업은 스타트가 되는데 네. 그 부분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모든 재건축 단지들이 거의 올스톱인 상황이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그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진단을 낮춘 게 이제 가장 큰 호재였고 그거 낮추자마자 목동이랑 상계 쪽 재건축 단지들이 엄청 네. 올랐고요. 그 안전진단 낮춘 이후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근데 그게 또 일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 해가지고 노후주택 특별법으로 이제 이게 바뀌었는데 사실 이거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너무 믿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의됐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 분당이나 일산을 사야 된다. 그런 접근은 좀 위험할 수 있고 저도 지금 이제 분당의 재건축 단지를 갖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처음부터 입지를 보고요. 사업성을 보고 이제 용적률 대비 대지 지분이라든지 재건축을 투자할 때 사업성 판단이나 재개발을 투자할 때 사업성 판단이 약간 다른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입지. 그다음에 사업성을 볼 때 용적률이 얼마나 낮고 대지 지분이 큰지 요거를 보면 되고요. 제일 쉬운 게 재개발은 오히려 더 쉬운데 전체 건립 세대수 대비 조합원 수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조합원이 A라는 곳은 300명인데 1000세대를 짓고 B라는 곳은 조합원이 500명인데 1000세대를 지으면 사실은 일반 분양 세대수가 A가 훨씬 더 그렇죠.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그런데 그건 또 어떻게 확인하시냐 뭐 서울시 정비몽땅이라는 네이버에 쳐보시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전체 몇 세대로 지어지고 조감도는 어떻게 되고 몇 평형으로 지어지고 물론 사업 단계마다 정보는 제한적일 수 있는데 그 정도만 건립 세대수 대비 조합원의 수 정도만 파악해도 큰 실패 없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관리 처분 단계 때 이제 투자하는 거를 좀 권장도 하셨는데 네. 사실 그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사실 네. 또 투자 마인드로 또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네. 이왕이면 또 적은 돈, 같은 네. 돈으로 더 좋은 데 사고 싶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초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초기에 들어가서 리스크 몽땅 안고 잘 되길 바라는 막 네. 이런 마음도 있으신데 이 적정한 시기에 들어가는 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어떤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제 책의 어떤 핵심 좋은 내용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거든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영등포 1-12구역이라는 곳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가 조합 설립 인가가 전체 조합원의 동의율 75%를 받아야만 인가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 임장을 갔을 때 전체 75% 동의를 받았고 이제 다음 달에 조합 설립 인가 총회를 한다는 정보를 얻고 제가 총회 전날 계약을 했는데 네. 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서는 이미 인가가 났습니다. 네. 근데 제가 투자금이 1억 원대 후반이었는데 피가 5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네. 인가가 나면 또 오르거든요. 네. 그 리스크가 사실 그렇죠. 뭔가 조합 설립 총회를 끝나면 지자체에서는 60일 안에 인가를 내주거나 반려를 해야 되고 사업시 인가도 똑같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도 뭔가 총회를 하고 나서는 60일 안에 지자체가 어떤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60일이 황금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하는 사람은 총회가 끝나고 인가 나기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가를 나고 나서 팔아야만 본인이 네. 피를 높게 팔고 높게 나갈 받고 수 팔 수 있기 때문에 요 매도 타이밍만 체크하셔도 내가 어느 시기에 매수를 하고 어느 시기에 매도를 할지가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면 또 막연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책을 보면 도표와 해당 시기에 정확한 뭐 실망 매물은 언제 나오고 어느 시기에 가장 피가 많이 오르고 이런 거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책을 보면은 조금 더 잘 나오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나마 좀 이렇게 쉽게 네.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게 이런 것 같아요. 네.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하는 게 좋냐, 네. 아니면은 뭐 어떤 아까 말씀하신 뭐 사업 시행 인가 난 직후 이렇게 네. 바짝 오를 때 그때 파는 게 낫냐, 이런 거 요거는 많이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네. 나는 실입주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투자 수익만의 목적이냐로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내가 실입주다. 네. 그러면 내가 길게 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입지를 봐야 돼요. 실입주인데 지금 시점에서 나는 실거주를 할 거고 지금 시점에서 난 좀 자금적인 여유까지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한남 4구역 5구역이나 성수 1, 2, 3, 4지구처럼 입지가 완벽하고 완벽한데. 예, 사업성이 좋은 데를 들어가는 게 초기에 제일 좋고요. 네. 근데 내가 실입주가 아니라 투자 수익을 버는 게 주 목적이다 그러면 사실 입주 때까지 안 가져가도 되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매수 매도 타이밍을 이용해서 중간에 매도를 한다든지. 네. 근데 또 실입주자 중에서도 나는 오래 기다리는 거 싫고 짧게 기다리면서 실입주하면서 투자 수익까지 얻고 싶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처분 인가 이유나 네. 아니면 뭐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이유나 그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면 보통 한 3, 4년 정도 기다려서 입주할 수 있는, 하지만 프리미엄의 상승과 입주까지의 어떤 상승, 그리고 또 입주를 하면 신축 효과 때문에 네. 뭐 전세 두 바퀴 정도 한 4년 정도는 또 해당 단지가 오르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내가 실입주에 짧게 가고 싶다 그러면 관리 처분 인가 이유, 아니면 나는 길게 가도 되지만 실입주다 그러면 뭐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좋은 곳. 근데 나는 투자 수익만 원하겠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매수 매도 타이밍을 활용해서 프리미엄의 상승분만 받고 네. 치고 빠지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네. 책을 쓰셨는데 이 재개발도 다루고 지금 재건축도 다루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네. 23년 지금 10월 이 시기에는 뭐 재개발이 좀 유리한 건지 뭐 네. 재건축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 뭐 재개발이 조금 더 잘 맞는 사람은 누구고 뭐 음. 재건축은 누구에 유리한지 뭐 이렇게 네.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일반 분들이 가장 혼동하는 게 빌라를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거는 재개발,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짓는 건 재건축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기준점이고요. 재개발은 인근에 이제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 뭐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네. 길도 좁고 편의시설도 없고 이런 데가 이제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이게 아파트가 기준이 아니라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정동 136 재건축, 문정동이 기반 시설이 굉장히 좋은 동네잖아요. 네. 송파구구. 거기는 주택만 다시 지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빌라촌이고 단독주택촌인데 여기는 이제 재건축 단지입니다. 네. 그게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을 나누는 가장 큰 기반 시설의 열악함 여부고요. 이제 투자 입장에서 보면 재건축은요, 일반적인 같은 입지로 보면 재개발보다 투자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투자가 사실 어려운 게 재건축 투자고요. 네. 그리고 세법적이나 정책적으로도 아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고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부분 때문에 재건축은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재개발보다 조금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변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재개발 투자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성, 뭐 전체 건립 세대수 대비 조합원이라든지 네. 이런 걸 체크해 보시면 일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재개발은 좀 심플한 게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뭔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단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리스크 없이, 그리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려면 재개발 투자가 좀 더 유리하고요. 나는 어떤 해당 단지, 나는 꼭 음마 아파트 또는 주공 5단, 잠실 주공 5단지처럼 나는 여기가 너무 좋고 여기에 사업성을 믿고 투자하겠다, 그런 분들은 재건축 단지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는 재개발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지지만 네. 오히려 재개발이 좀 더 리스크가 좀 적을 수도 있다. 네, 세법적으로나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시점은 2023년 10월 시점에서의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나 이런 거 봤을 땐 유리한 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뭐 투자금도 조금 상대적으로 네, 적다 더 보니까 적고요. 좀 접근하기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개를 막 투자를 하셨고 하면 네. 요즘에 뭐 조금 뭐 세법이 약간 좀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세금 걱정 같은 것들이 많이 맞습니다. 될 텐데, 특히 이제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네. 세금 문제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이런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뭐 세금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투자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독자분들이나 수강생분들한테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가장 또 제가 언급을 많이 하는 부분이 절세 차원이거든요.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조정 지역이 1월 3일 많이 풀렸지만 강남 3구나 용산구 같은 기준으로 보더라도 다주택자는 아직 취득세 중과나 그렇죠. 보유세, 양도세 다 중과인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다 줄일 수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 지금 2주택자 이상이 강남 3구에 어떤 주택을 사면은 10% 이상의 취득세인데 상가나 도로나 이런 매물을 사면 오히려 4%의 취득세를 낼 수 있고요.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파트들은 구축 아파트나 준신축, 신축 아파트들은 보유세 과세 표준이 높기 때문에 보유세가 높은데 빌라나 단독주택은 과표 자체가 낮고요. 심지어 관리처분 인가위의 멸실 이후에는 보유세 중에서 건축 부분이 또 안 나옵니다. 땅으로 되기 때문에 토지분만 나고요. 또 극단적으로 도로 매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유세가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세금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도세 절세인데 그렇죠. 양도세 절세의 재개발 재건축의 이제 획기적인 게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하려면 1, 2, 3 뭐 1년이 지나서 B를 사고 네. A는 2년을 보유하고 B는 이제 B를 사고 3년 안에 뭐 A를 팔 이런 조건이 있는데 대체주택 총 특례 조항을 활용하면 이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걸 7년 안에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대체주택 B 특례 조항 B를 활용하면 보통 A를 사고 B를 사면 A를 비과세를 받는 건데 재개발 재건축에는 A를 사고 B를 샀는데 B를 비과세 받는 전략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양도세를 획기적으로 뭐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비과세 전략을 누릴 수 있는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명품 채널에 나와서 제가 자세하게 이 네. 대체주택 특례 조항만 또 1시간을 설명해야 되니까 좀 이거는 어렵죠. 네, 약간 복잡하긴 책에 해요. 제가 쉽게 써놨으니까 세금 절세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아까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뭐 재개발 지역 같은 데는 이제 네. 뭐 상가 같은 것들도 있는데 네. 그게 결국에 나중에 아파트로 바뀔 건데 맞습니다. 지금 상가를 샀기 때문에 사실상 뭐 주택에서 또 제외되기도 하고 제외되고 뭐 세금도 아낄 수 있고 청약도 뭐 적용될 수 있고요. 네.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한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네. 나 사실상 뭐 이제 나 집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보통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이제 재개발 투자를, 입주권. 네. 입주권 투자를 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불법은 아니죠. 그쵸. 우회를 해가지고 절세 아닌 절세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아마 네. 시청자분들이 여기까지 보시면은 네. 그럼 나도 한번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도 드실 텐데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실거주를 생각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돈을 좀 벌고 싶은 마음이 사실 모든 맞습니다.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어떤 뭐 수익성 분석 이런 네. 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경매 투자도 해봤고 네.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해봤고 뭐 상업용 건물 투자도 해봤는데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안전마진 또는 확정수익이라는 단어를 저는 사용하는데 이렇게 확보된 수익을 안고 갈 수 있는 안전한 투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네. 어떤 의미냐면 사실 수익 분석을 할 때 재개발의 총투자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총투자금은 재개발 매물을 샀던 매매가 플러스 분담금 네. 또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 요것만 대입을 하면 내가 재개발 입주권을 사는 총 투자금이 나오는데 요 총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이다. 근데 네. 인근 신축을 봤는데 2년차 신축이 이미 7억 원이다. 그러면 모든 뭐 단지수나 브랜드나 이런 게 뭐 역바의 거리나 비슷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이미 84제곱미터의 아파트 미래의 신축 아파트를 지금 5억 원에 사는 셈인데 지금 2년차 신축 아파트가 7억 원이면 5년 후에 입주하는 내 재개발 물건이 새 아파트 되는 시점에서는 나는 0년차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7년차 그렇죠. 아파트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7년의 연식 차이로 인해서 이미 똑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제가 투자한 매물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죠. 저희가 사는 그 시점에 총 투자금이 이미 5억 원이고 인근 신축 시세가 7억 원이면 여기서도 이미 2억 원의 미래 가치에 대한 시세 차익을 안고 투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는 사실 이 2억 원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갖고 투자하는 게 연식 차이에 대한 수익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 수익 분석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하거나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하거나 이거는 동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도 본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익성 분석의 어떤 틀 안에서만 투자했을 때 내가 지금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고 플러스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딱 숫자로 나와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익성 분석의 핵심이고요. 요 부분이 이제 알려면 사실은 초기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라든지 총 투자금 대비 수익률, 뭐 연간 수익률, 그리고 사실 사업 시행과 이전의 수익 분석을 하려면 종전자산 평가라고 이제 감정 평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추정 감평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추정 감평만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추정 감평하는 방법이 핵심인데 초기 재개발 투자에서는 요거는 또 제가 책에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을 꼭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거에서 네.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고 나면 네. 이제 뭘 사야 될지 딱 생각했을 때 좀 막막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그러면 뭐 한 2, 3년 네. 안쪽으로 좀 유망하다 이런 네. 걸 좀 찝어주시면 아무래도 거기부터 좀 공부하기가 좋으니까. 또 그런 제가 거좀 찍어주는 거 특화되어 있는 작가로서 저는 사실 제가 재개발 투자나 임장도 정말 저는 실전 경험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투자금에 따라서 좀 나눌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뭐 이제 그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을 크게 동부권, 동남권, 서남권, 서부권 이렇게 나누면 동부권에서는 투자금이 적은 지역은 사실 상기 뉴타운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창동 개발 호재가 워낙 크고요. 뭐 4호선 같은 경우에 이미 진접까지 연결이 됐고 진접에서 8호선 연장이 곧 있고 그러면 이제 잠실과의 어떤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런 이슈 때문에 상계 뉴타운의 상계 1, 2, 5구역 추천해 드리는데 여기는 투자금이 지금 2억 원에서 4억 원대 사이입니다. 여기 추천해 드리고요. 동부권에서 투자금이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청량리 재개발, 청량리에 지금 스카이엘 65가 입주를 하면서 이미 거기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청량리역이 6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향후에는 10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 됩니다. 그런 개발 호재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청량리에 뭐 청량리 6구역, 8구역 이런 데는 투자금 4억 원대, 5억 원대, 좋은 매물 같은 경우 6억 원대에서 투자할 수 있어 동부권에선 요 두 개 단지 정도 추천해드리고 동남권으로 넘어오면 사실 강남 서초 송파에서 강남구 서초구에는 재개발 구역이 없습니다. 재건축 단지만 있고요. 그리고 송파구의 유일한 재개발 단지가 이제 거여마천 뉴타운인데 거여 뉴타운이 이미 송파 센트럴이랑 송파 시그니처 캐슬로 완공이 돼서 입주가 끝났고 마천 뉴타운에 이제 마천 1구역, 3구역, 4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구역이 이제 1, 3, 4구역인데요. 4구역은 이미 DH가 들어왔고요. 사업 시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투자금이 7억 원대 좀 높긴 하지만 하이엔드 브랜드의 강남 3구 송파구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4구역 추천해드리고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고 난 좀 길게 가도 되겠다 그러면 투자금 4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마천 1, 3구역 추천해드리고요. 동북, 동남 봤으니까 이제 서쪽으로 넘어와서 서남권을 보면 사실 저는 이 4개 지역에서 가장 비포 애프터가 클 구역을 서남권으로 보는데요. 서남권의 이제 가장 핵심이 재개발 3대 지역 중에 하나의 흑석 뉴타운. 흑석 뉴타운은 10개 구역 중에서 이미 7개 구역이 다 입주를 했고 지금 흑석 9구역, 흑석 11구역, 흑석 3구역은 이제 올해 입주를 했고요. 흑석 2구역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흑석 9구역과 흑석 11구역. 여기가 사실은 올해 1월 3일까지는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역이었는데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흑석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도 대우의 서밋 하이엔드 브랜드고요. 흑석 9구역도 현대 하이엔드 브랜드인 DH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 그리고 지금 원베일리 입주하면서 반포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원베일리 84제곱미터 입주권이 최근에 제가 들은 게 40억 원대 이렇게 거래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의 낙수 효과를 가장 바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흑석이기 때문에 흑석 뉴타운의 흑석 9구역 11구역이 투자금으로는 이제 8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 정도 추천해드리고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게 이제 노량진 뉴타운인데 노량진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받은 구역이 벌써 3개 구역이 있고 정말 천지개벽 여의도랑 가깝고 각종 개발 호재 많아서 노량진 뉴타운 추천해드리는데 노량진 뉴타운은 7억 원대에서 9억 원대 사이 추천해드리고 서북권으로 가면 이제 투자금이 여유 있으면 부가현 2구역 3구역 마레프나 경희궁자이 근처에 부가현 2구역 3구역을 추천해드리고 여기는 투자금이 최근에 조금 많이 떨어져갖고 뭐 6, 7억 원에서 8, 9억 원 사이고 내가 투자금이 더 적다 그러면 뭐 수색증산 뉴타운 여기는 4억 원대 전후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투자금별로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게 이제 대부분 이제 서울 안쪽을 말씀해주셨는데 뭐 경기도에도 뭐 투자할 만한 곳들 뭐 수도권도 좀 있을까요? 수도권으로 가면 이제 또 투자금이 더 낮춰지는데요. 아무래도 좀 금액대가 좀 높다 보니까. 서울은 사실 투자 금액으로 보면 상계뉴타운이 2억 원대 마지노선이고 나는 1억 원 언더 또는 1억 원대 언저리에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가면 인천 재개발이랑 이제 서울 동쪽으로 넘어오면은 남양주의 네. 덕소 뉴타운 그리고 서울 서북 쪽으로 가면 이제 파주 쪽에 있는 파주 재개발 요 네. 세 군데에서 관리 처분 인가가 지났고요. 투자금이 1억 원대에서 2억 원대 사이 있는 구역들이 꽤 있습니다. 뭐 부평구, 인천으로 가면 부평구나 미추홀구에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덕소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왜냐면 급지가 낮고 입지가 조금 떨어질수록 사업의 후기 단계에서 투자해야만 그 그렇죠. 리스크를 줄일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는 서울 외곽 지역은 관처 이후에 1억 원대에 투자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추천해드린 구역들 검색해 보시면 뭐 알짜 구역들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작가님께서 지금 다양한 지역들과 이제 어떤 투자 구역 같은 것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내가 투자금도 좀 맞고 그 지역 내가 뭐 이렇게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네. 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 이거부터 지금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막 무작정 가야 되는 건지 네.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구역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천의 재개발 구역을 내가 검색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 인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는 사이트가 또 연결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천은 그렇게 검색하면 되고요. 서울 지역 제가 추천해드린 서울 지역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정비몽땅에 들어 예전에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였는데 서울시 정비몽땅에 들어가면 서울시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네. 검색하고 그리고 거기서 검색했을 때 나는 이제 뭐 상계 2구역이 관심이 있다 투자금 대비 그러면 네이버에 상계 2구역 딱 치면 이제 해당 구역에서 블로깅을 하시는 중개사분들이 올려놓은 사이트가 많습니다. 네. 거기 블로그에 들어가면 매물은 맨 밑에 있고 초반에는 이제 어그로를 하기 위해서 해당 구역에 대한 정보가 서울시 사이트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인터넷상에 사전 입장을 하시고 나서는 현장 입장을 하러 가야죠. 가서 네. 갈 때는 중개사분들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찾아뵙고 그 현장에 가서 임장을 해보고 그래서 매물을 분석하고 수익 분석을 해보고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수익 분석하는 방법도 아까 큰 흐름을 말씀드렸고 세세한 부분은 또 제가 책에 네. 자세하게 다뤄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순서대로 해서 좀 미리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대해서 좀 공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가고 그리고 가서도 또 이제 중개사분들과의 어떤 뭐 응대나 이런 것들도 네. 사실 또 그게 또 어렵잖아요. 사실 재개발 물건이 공동 중개를 잘 안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중개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이게 큰 차이가 나는데 정말 좋은 중개사분을 얻고 좋은 중개사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중개사 사무실에 딱 가면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해요. 사모님 여기 뭐 캐모마일 티 있어요? 이러면 캐모마일 티를 저 사실 캐모마일 티 먹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했을 때 중개사분이 뭐 여기서 이런 걸 찾아 이런 표정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능력 없는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매수나 매도자들한테 다 똑같이 응대를 하실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캐모마일 티는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주신 매실 엑기스가 있는데 이걸로 시원하게 타드릴까? 이거는 이제 합격이죠. 그러면 그분은 좋은 매물도 많이 갖고 있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급매물도 많이 주시고 투자 과정에서 조율도 잘 해주시고 이랬던 이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중개사분들 활용한 팁도 책에 많이 다뤄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다 부동산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또 대하느냐 그리고 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또 보느냐 이런 맞아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배워보실 겸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사실 초보자분들이 훨씬 많이 보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뭐 알겠지만 그래도 좀 겁난다 네. 이런 생각도 많이들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또 내 집 마련은 또 하고 싶고 맞아요. 이런 분들한테 또 투자 경험도 또 오래 되셨으니까 뭔가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통해서 저도 이제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효자 역할을 했던 분야인데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린 흑석구 구역 같은 데는 제가 42평이랑 상가를 받는 입주권이었어요. 그러면 네. 제가 입주를 하고 나면 한강조망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대형평 아파트가 생기고 또 상가에서 거기 이제 중앙대학병원 앞이어서 약국 임차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약국 임차인을 놓고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내가 재개발 투자 하나로 뭐 자산의 증가를 떠나서 정말 한강조망의 프리미엄 아파트를 얻고 월세 수익까지 이거는 이제 재개발 투자의 어떤 가장 큰 제 성과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뭐 이렇게 상급지만 어느 정도 오르고 그 중급지 이하는 좀 혼돈스러운 시장인데 이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내가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1주택자분들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대형 평형이나 더 좋은 급지로 갈아타기를 할까 말까 요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저는 요 시점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방법으로 제 책을 읽으시고 무작정 따라하시면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일단 재개발 재건축은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세법적으로도 네. 그렇고요. 그래서 갈아타기 수요를 생각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네. 이 시기에 재개발 재건축을 정말 자기 걸로 만들어서 좀 더 상급지로 대형 평형으로 갈아탄다고 하면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언키님을 모시고 부동산 전망부터 재개발 재건축 투자 유망 지역까지 이제 실제 투자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다뤄봤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또 책을 또 쓰셨으니까 그 내용 보시면서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